자, 그러면 이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대화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대화 구조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냥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냈는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일단 살펴보기로 하죠.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렇게 쭉 넘어가서 18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시의 대화 구조는 이제 파란 책에도 있고요. 그런 노란 책이 있는데, 요 부분 노란 책을 좀 보세요. 노란 책에 예문이 그대로 좀, 실려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연상의 원리예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사 지식의 사실적 연계 구조를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고도의 사고력을 피하지 않고 학생이 지식의 처리 과정에서 부수요창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한된 사고 유도형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있고 그 역사적 이유나 의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에서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응용주의에 알게 되는데 이해 추구형 방식은 제한된 사고 유도형하고 비슷한 형태지만 이유와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묻는 거야. 다단계로. 그래서 사고 유도형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역사 지식과의 상호 관련을 강견한 논리로서 설득 이해된다. 그리고 밑에 이제 단점이 있죠. 이게 이제 03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자,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었고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했다고 해도 그 역사적 사고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못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의 단순화와 비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는 것은 개인의 욕심으로 전제 정치를 부활시킨다. 이런 식으로 단순으로. 물론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개인의 욕심도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고. 자,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단순화시켜버려. 그 다음에 사실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 태도와 가치관과 관련된 영어를 나올 때 교사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서를 강조한다. 이게 이제 여기는 예문이 없지만 어떤 예문이 있냐면 노란책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앞에서 이제 거란이 쳐들어와.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올 때 이제 내가 어떤 논리가 이때 2차 침입이었는데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적을 피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하의 몸으로서 군주를 펴냐. 그래서 고조에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탁 치면서 아니 무슨 지네들이 뭔데 이렇게 와서 내정 간섭질이야 하면서 얘네들은 뭐 안 된다 막 욕을 하는 그 내용이 있어.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꼭 보면 역사에서 현재적 의의를 찾으려 해. 그러니까 후삼국의 통일을 이제 하면서 뭐냐면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점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교실의 대화 구조에 관련된 사료 연구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노란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와 나 이렇게 있는데 자, 가와 나의 공통적인 대화 구조의 특징을 한 조인에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이죠. 세 번째 유형의 특징으로서 이해 추구형 방식의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 유도형보다도 다양한 역사 지식 간의 상호 연관을 강렬한 논리로 설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 추구형 방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A를 바탕으로 한 수업 방식이 그러니까 이해 추구형 방식이 탐구식 수업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 자, 탐구식 수업은 역사 이해에서 모든 가능한 인식과 해석의 방법을 통해 가설을 제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형식의 수업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탐구식 수업 같은 가설 설정해놓고 자료 수집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사의 설명 틀 안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배경, 원인 이렇게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답은 누가 정하는 거야? 최종적 답은 교사가 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에 보이는 A의 문제점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둘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 있는 게 훨씬 우리한테 이득이죠. 자, 그럼 어떻게 통일돼야 할까요?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물론 바람직하긴 하는데 너무 후상국상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너무 무리하게 대입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이제 뭐냐? 자, 여기에서 이해 추구 형성에서 의문이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비판적 사고가 제한되며 학생들의 어떤 교사의 질문을 정답을 마련했다 해도 그것이 사고를 증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없지만 요것도 쓰셔도 돼요. 그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의 현재적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쓰셔도 돼요. 여기 답이 안 나있네.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기획과 니은에 뭐도 추가하냐면, 과거 역사 속에서 소위 현재적 의의를 찾기 위한 시도에서 설명 논리의 가치와 단순화가 보인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와 나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A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논리와 단순화, 비약의 위험이 내포되고 있을 수 있고 가치 판단의 단순화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의 가치를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런 거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노란 책 내용도 같이 파악해 두세요. 요즘에는 노란 책이 잘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란 책 시험 문제 안 나오고 파란 책하고 이제 녹색 책, 남색 책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씩 이제 기초에 나왔던 부분 있죠. 주제들은 노란 책을 좀 같이 봐두세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십창가요. 제가 사료학습 부분도 넣었는데 사료학습 부분도 노란 책이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 그 부분은 노란 책을 좀 봐두셔야 돼. 이 부분은.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뒀고요. 다음 여기 보면 조선후기의 난전과 관련된 사료이다. 가와 나의 난전의 분쟁의 유형을 각각 쓰고 그 다음에 가의 분쟁 유형과 관련된 단 상인 집단의 명칭을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여기 잠깐만요. 가의 분쟁 유형 다상인 집단 하나 둘셋넷 다 가의 분쟁 유형에 해당하는 다의 상인 집단 명칭을 쓰시오. 그 다음에 기획의 당시 뭐라고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문제를 가의 분쟁이 있고 나의 분쟁이 있고 다 상인 집단을 거기 가나 다음에 거기 나 있죠? 나를 다로 곤쳐주세요. 그래야지. 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난전의 유형이야. 난전의 유형. 그래서 난전의 유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거기 1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한이 금난정권이죠. 금난정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기전과 시전상의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속공권과 참관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정부가 금난정권 실시 의도, 특정 상인 집단을 육성해서 재정 수익을 확대할 목적에서 이제 실시를 했고, 난전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전환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위에 몰래 파는 행위를 난전하고요. 그래서 그 난전 범위 안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같은 시전 상인 집단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 하면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쟁 유형이 보면 밑에 쭉 넘어가 19페이지. 자, 먼저 시정상인과 사상가의 대립.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시정상인과 사상간의 대립 중에 사상간에서 사상 중에 대표적인 집단이 다와 관련된 것인데 뭐죠? 경강상의 집단이죠.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 중에 맨날 나오는 집단들이 사상하면 경강상이야. 경강상에는 선상이라고 하죠.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가로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상인 집단들이고요.
예전에 한번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객 주인층이 있어. 그래서 이제 포구 아시죠? 그래서 강 어귀에 있는 게 포구인데 이 포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집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전당하고 뭐냐면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여객이라고 해. 여각. 여각의 중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층이야. 그러니까 여각이라는 건 여각에 있으면 여각이라는 그 곳이 있죠. 여각에 가갖고 여각에서 뭘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여각 주인이 하는데 그 여각 주인이 나중에 이제 건강상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19세기에 들어가면 세도 정치가들이 그걸 사들여 비싼 가격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에 10년도 기출 문제 나왔던 게 이 부분이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시전상인 간의 대입. 그래서 모자전과 상전의 취급 대입 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전상인 집단과 수공업자 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전상인들은 수공업자 선대제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 독립수공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전자제품 파는데 그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이런 데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가 직영지 만들어 놓고 파는 거야. 생산자가. 그래서 이제 이들과의 대립 이랬는데 요 수공업자, 자영 수공업자들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지만 언제 몰락을 하죠? 이게 독립수공업자들은 신해통공 이후에 몰락을 해요. 신해통공 이후에.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가해 분정 유형은 뭐냐면 시전상인과 비시전상인 간의 뭐냐면 대립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시전상인과 사상, 간상상인, 강경상 뭐냐면 시전상인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그 사상 집단 경강상이죠. 예. 그 대립 유형이고, 대표적인 나의 이제 그 유형은 시전상인과 누구의 대립이에요? 독립수공업자 간의 대립이죠. 거기 철점이 없고 중방철 등등등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독립수공업자 간의 대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경강상인 집단이죠. 경강상인 집단.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행수가 있는데 마포에서는 5세만 쭉쭉 있고 수소 소책자를 만들어 행수의 소임을 경강상인에서 이제 마포는 오늘날 어디를 의미해? 마포구죠. 여기가 예전에 포구였어. 포구. 예. 그래서 포구의 제일 높은 얘가 누구야? 여각 주인층이죠. 여각 주인. 예. 여각 주인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가나의 분쟁 유형, 그다음 상인 집단, 그 다음에 여객 주인층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주의와 문제의 논쟁이야. 예, 주의와 문제의 논쟁을 제가 03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거든요. 예, 그때 이거 나오고 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냐. 지금은 쉽지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격이었는데,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됐어. 3년이면, 03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 몇 년이죠? 15년 전 얘기죠? 예, 15년 전 얘기. 그때는 저도 20대 진짜 젊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갖고. 자, 하여튼, 이게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좀 집중을 봐야 되는데. 자, 주의와 문제의 논쟁은 이제 자세한 내용 제가 강의 시간 때 또 얘기했으니까, 잠깐, 문제 풀면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다음 기읒과 디귿에 펼쳐졌던 논쟁의 명칭을 쓰고, 이 논쟁에서 니은에 대한 기읒과 디귿의 입장을 각각 쓰시오. 그리고 당시 중국의 디귿과 무정부주의 간의 전개한 논쟁의 명칭과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에서 나는 자발권대 수소 볼세비즘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시 온 세상이 마치 미친 것처럼 화방구의 정성이 축하할 무렵 나는 볼세비즘 승리. 단서가 되는 게 뭐예요? 볼세비즘 승리라는 논문 썼다고 했죠. 볼세비즘 승리라는 논문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대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있고 디귿이 쭉 있고 이제 니은이 있고 거기 또 내가 거기 기흥, 니은
그 다음에 거기 홉스 선생이 디귿이거든요. 예, 디귿을 곤치세요. 제가 이거 표시를 빨리 치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틀리게 좀 쓰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예, 디귿. 자, 그러면 거기에 기읒과 디귿에 펼쳤던 홉스 선생과 펼쳤던 호적과 펼쳤던 논쟁이 뭐예요?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주의와 문제 논쟁. 자, 이 논쟁에서 니은에 대한 볼세비주의 기읒과 디귿의 입장을 쓰시오. 그러니까 주의와 문제 논쟁에 대해서 이대조와 호적의 입장을 쓰면 이대조는 모든 문제가 포괄적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발생하면 그 문제만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탄생하는 그 뭘 봐야 돼? 밑에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결국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호적 입장에서 사회주의는 뭐냐? 그 실제 문제의 도구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상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도구에 필요한 거지 그 주의에 맞춰갖고 뭐냐 중국의 문제를 파악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호적의 입장과 이대주의 입장도 좀 애워두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논제의 명칭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어렵게 내면 이제 어떻게 됐어? 이거 그대로 안 되겠죠? 주의와 문제의 내용을 쓰시오. 뭐 이대주의 입장을 쓰시오. 그 다음에 뭐 호적의 입장을 쓰시오. 쓰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렵게.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그 이대조와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은 그 동계는 보지 마세요. 동계 틀리게 설명해놨다고. 그 아나볼 논쟁을 그 주의와 문제 논쟁으로 써놨는데 잘못된 거고 그 강자를 보세요. 강자에 정확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당시 중국의 디귿과 그 당시 그 무정부주의라는 논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좀 잠깐만요. 있고 당시 디귿과 무정부주의 이게 무정부주의가 이제 디귿과 무정부주의가 홉스 간의 논쟁이 아니라 이걸 제가 잘못 썼는데 기귿이죠. 기귿. 그래서 기귿하고 이제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디귿이 아니라 여기 니귿이네 니은 디귿이 아니라 거기 발문을 좀 곤조해 주세요. 예. 볼세비즘하고 무정부주의야. 예. 볼세비즘. 예. 그래서 순서가 이게 하여튼 자 니은을 곤쳐 주시고 그래서 니은과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의 논쟁은 이제 뭐냐면 아나불 논쟁이죠. 아나불 논쟁. 그래서 이 아나불 논쟁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정치투쟁이나 폭력혁명에 일체 반대하여 무상계급의 독재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생산기관을 자유인의 연합관리에 맡겨야 된다. 등등등 있는데 이것도 강자에 나와 있는 거 쓰세요. 예. 그래서 아나볼 논쟁이나 주의와 문제 논쟁은 동계보다는 강자가 정확해요. 그 내용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있고, 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다음은 신성노마 제국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 딱 보고 자료 B는 좀 알겠는데 자료 A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당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자질 내보내면 어떻게 된다? 시험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렵게 낸 건데 자료 A는 그래서 이 프웨덴 2세는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뭐 다른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은 독일 문제 관심 없었어. 어디에 관심 있었냐면 이탈리아 문제. 그럼 보통 그 뭐냐면 자기가 이제 신성로마 황제면 독일 내 중앙 집권을 추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독일을 내버려뒀어 그냥. 그래서 독일은 이게 제후들이 뭐라고 하든 지랄하든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지방자치 맡겨놓고 이탈리아를 중앙 집권화 시켜갖고 자기 안에 두려고 했어. 특히 이제 교황을 자기 지배하다 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통일에 또 걸림돌이 됐던 게 뭐냐면 자기 국내 문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왜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은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자는 여러 제자하고 딱 맞아. 되게 300개 연방 국가로 성립됐어요. 원래 초창기 때 나의 연방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 세력들이 막 우후죽순 있잖아. 통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이제 황제로서 자신의 이들을 포괄하려면 누굴 끌어들이려면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 특히 교황. 교황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300개의 여러 연방 국가들을 통치하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게 오토 1세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성로마 황제로서 황제의 지위를 계속 건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탈리아를 통제를 해야 돼. 교황을 통제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좀 극단적이지만 이게 좀 극단적. 국내 후자는 뭐냐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역대 그 신성로마 황제들이 물론 프리드리히 2세처럼 국내 문제에 전혀 관심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국내 문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어떻게 된 거야? 통일 정권이 늦게 등장한 거야. 독일에서. 그리고 또 신성로마 제국이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프리드리히 2세 행제국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헌장이 무슨 헌장이냐? 멜핀 헌장이에요. 그래서 멜핀 헌장은 뭘 대상으로 하는 이탈리아를 대상한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도시국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국들을 통제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근데 독일 제국의 이익을 협정에서는 거꾸로 요게 독일 지방 제국들 실질 독립과 주권을 인정해줘요. 거의 방치해 놓은 거야. 그 본국은 방치해 놓고 이탈리아를 통일시키는 그 이중적인 정책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서계만 읽고는 서계는 나오긴 나와요, 이 내용이. 근데 서계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인의 서양사 부분을 찾아가지고 적어놨어요. 그 주에.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볼게요. 프리드리히 2세는 독일 본토에 대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 알려준 것은 1231년에 제정된 멜핀 헌장이다. 자, 주의할 것이 멜핀 헌장은 이제 누굴 대상으로 이탈리아에 한 거야. 이탈리아. 근데 이걸 통해서 독일의 그 정책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야. 멜핀 헌장이 독일 본토에 대한 헌장 내용이 아니라 이 멜핀 헌장을 통해서 독일 본토에 대한 것을 대비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문맥상. 자, 이 현장에는 왕의 권한을 강조하고 귀족과 도시민의 특권을 축소하려겠다. 이때 왕은 누구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죠. 그 다음에 시칠리아의 그 11개 주를 구분하여 검찰관 및 지사를 통치하도록 했다. 자, 이어서 네만나에서 롬바디아 지역도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죠. 도시에 대한 중앙 집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제후들의 현장, 이건 누굴 대상한 거야, 이건? 지금 독일을 대상하는 거야. 거기에서는 거꾸로 각 제후들에게 영지의 실질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자, 이 현장들, 두 개의 현장들을 고려하면 이탈리아는 고도 중앙 집권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했고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제국의 병방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방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리히 2세의 이런 중앙집권 정책, 이탈리아의 중앙집권 정책은 그 당시 누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교황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교황이 파문을 처해. 그 이탈리아 거기에서 이제 프리드리히 2세가 뭐냐면 대항하고 그냥 하다가 지네끼리 자멸해요. 결국엔 실패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의 정책에서 이제 보면 거기 그 독일 중앙 집권을 늦었던 이유 뭘까요? 아까 이제 얘기했처럼 그 신성로마 황제도 이탈리아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로마 공황 간의 충돌이 불가피했고 신성로마 황제는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왕과 영지 확보와 세력 유지를 최우선적 배려했기 때문에 제국 자체의 내적 통합은 2차적 문제였다.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은 거기 독일 본토 외에도 여러 본토에 뭐냐면 분산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본토 독일 본토에 대한 소홀이 상대적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오직 자기만 땅 가지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하든 이제 교황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를 권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권력과 권위를 다지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 집권화가 되게 됐던 거예요. 예, 이런 거와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료비는 이제 뭔지 아시죠? 이거 쉬우니까. 요거는 대공의 시대를 끝마친 금인치사예요. 예, 7명의 선제후들이 그 황제를 이제 선출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황제를 선출한다고 해도 이미 뭐예요? 내정자가 있어.
내정자가 있어갖고 요거는 뭐 한다? 그냥 만장일치로 추인해 준 거야. 예. 그렇지만 선거를 통해서 황제를 뽑는다는 거는 상징적으로 황제권이 약하다는 의미를 보여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인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뭐 지금 사기 뽑는 걸로 비슷하다 보니 내정자가 있는데 괜히 공지해 놓고 뽑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토지세금 제도의 명칭을 쓰고 이 실무 담당 관점을 말해보시오. 이 세금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와 실시 과정에서 한 개를 각각 한 가지 소수해 보시오.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공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는데 제 생각에 아직은 3년 안 지났죠? 이게 몇 년이 됐지, 그게? 16년이니까 17년? 요번 18년인가? 19년이니까 아직은 2년, 1년 더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내봤어. 낼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면 20페이지 펴보세요. 조선전기 제도에서 조세제도 이제 보면, 가정법의 조세제도는, 토지의 세 등급을 나누죠. 1등급의 토지의 이제 수확량 10분의 1, 1결대 수확 10분의 1. 그렇지만 이제 등급의 의미가 없어. 왜냐면 1, 2, 3등,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은 대부분 하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답헌손 시대에서 결정이 돼. 그래서 추수기 때 간원이 직접 논밭에 가서 수확량을 보고 세금 액수를 감면해 주는 게 답헌손 시죠. 근데 이제 답헌손 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정과 사전 해갖고 있죠. 전주답헌하고 그다음 간답헌. 그러다가 이제 전주답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뭘로 통합이 돼요? 간답헌으로 통합이 되죠. 경차관이 파견되고 등등인데 경차관이 와가지고 그 밑에 이제 토호들과 짝짝꿍 하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세를 고정화시키자. 그래서 하나때 실시한 공법을 들어와서 이제 실시한 것이 뭐냐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죠. 공법이라고 이제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답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전세를 고정화시켜가지고 뭐냐면 부정의 소지를 없애자. 그런 목적에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법 이렇게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경무법에서 뭘로 바뀌었다? 경부법.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결부법을 했다가, 잠깐 경무법을 했다가 결부법을 다시 하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 공법 논의 과정에서 경무법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경무법이 딱딱하게 정확하잖아요. 세금제도. 이렇게 절대 명령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려고 초안을 가지고 뭐냐면, 한번 여론조사를 했어. 근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저기 하산도 지역은 대찬성이야. 근데 한경도나 저 평안도 지역은 반대야. 왜 그랬어요? 하산도 입장일 때는 결부법보다 경무법은 낫지. 왜냐면 1인당 토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작잖아. 근데 저기 한경도나 저기 한길도나 평안도 지역은 뭐예요? 1인당 경제면적이 넓죠. 그러니까 경무법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많다가 폐지되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만든 것이 결부법을 바탕으로 한 공법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측정 방법은 이제 농부의 속마디 길이를 근거로 해서 한자로 토지를 측량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척을 사용했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주척이라는 건 뭐예요? 주나라의 척이죠. 자잖아요. 그 당시 세종시대 때 아학개발 있었죠. 예, 아학. 그래갖고 이제 아학개발하고 등등 하면서 그 당시 주나라 음악을 다시 뭐냐면 부흥시키려고 해. 그 과정에서 이제 주나라의 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했다. 그렇지만 자가 몇 개죠? 등급에 따라 6개야. 그래서 1등급부터 해서 6등급까지 자가 있고 각기 자에 따라서 다르게 재죠. 우리 계산은 똑같지만 이게 수등이척법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수등이척법에서 뭘로 바뀌어요? 1등급 자를 가지고 재죠. 그래서 감하는 방식이고, 예, 양측도율법인데, 수등이축법이 양측도율법이나 계산은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연분 9등법이죠. 그래서 풍류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했다. 그래서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면 단위로 풍 단위로 했까 등급을 정했다는 거. 그래서 있고 전분 6등법 이 내용이 있죠.
공법의 한계 좀 외워두셔야죠. 농사 형편 권유에서 세액을 조정하는 답헌 손실 규정에서 엄격한 의미의 정액사정과 달라졌다. 원래는 공법 자체 목적이 답헌 손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공법도 대동법도 100년 실시했죠. 실시하는 과정이. 근데 공법도 40년을 실시했어.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답헌 손실이 계속 남아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 건국대전에서 호조 수세전에, 여기 나와있죠? 호조 수세전에 답헌 손실 그냥 인정해줘. 예, 그래서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토지를 많이 소유한, 또 양반 지주계층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토지제도의 개혁의 의미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되게 토지의 등급을 책정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5, 6등급, 농민은 되게 2, 3등급, 이렇게 1, 2등급 이런 것들 해갖고 이게 신분제에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결국에는 전본육등법도 나중에는 거의 뭐예요? 사문화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영정법이 실시되면서 되게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화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사문화시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 제가 밑에 보면 지세제도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부제의 의미도 좀 헷갈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결부제는, 중국의 결부제는 절대 명적이에요. 그래서 신라 말에서 고조 초기 때까지는 동족 2세 결품, 절대 면적을 의미했는데, 이게 고조 중국이 넘어가면서 토지의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결부제의 의미가 뭘로 바뀌었죠? 생산량으로 바뀌고, 절대 면적은 경무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적 동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신 분들이 뭐냐면, 그 수동이처법하고 영정법 같이 묶더라고. 아니에요. 그 수동이처법이 나중에 양척동일법 바뀐 거는 영정법과 관련이 없어요. 이건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효종 때 관련된 거야. 자해 측정 등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전품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토지 비옥도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봉구등법 같은 경우에는 비옥도가 아니라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풍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정법 때 바뀌었고, 그때 잠깐 비총제가 실시됐죠. 그때 그 과정에서. 그래서 비총제는 뭐냐면 그 고정된 가운데서 재총이라는 게 있어. 총결수를 감해주는 건데, 그 감해주는 방법을 이제 예전에는 그 당시 누굴 파견했어요? 경찰을 파견했어. 그래서 근데 경찰관이 수용하고 막 해갖고 아부하면서 막 여러 가지 비리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중앙에서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갖고 미리 할당을 해갖고 정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비총제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답헌 손실이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영조 때 비총제도 바꿔버린 거야. 예, 답헌 손실 경찰관을 파견해갖고, 그래서 영정법 체제 유지하면서 종전에 답헌 손실법 있죠? 경찰관 파견해서 그걸 재총을 정했던 것을 중앙에서 이제 할당량을 시켜갖고 했던 것이 비총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총액제 일부야. 근데 문제는 비총제도 이것도 문제가 많아. 왜냐면 재총을 정하는데 너무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적게 정해줘. 그러다 보니까 재총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00개를 면제받았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3,000개를 면제해줘. 2,000개를 면제받았는데 못 받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단 메꿔야 돼? 토지가 없는데 토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지징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삼정의 분란이 또 원인이 돼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푸셈에 보니까, 신푸셈에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냈는데, 요 관련돼 갖고 푸셈에서 한번 보세요. 신푸셈 있는 내용. 한 개 나오긴 나오는데 한 개는 좀 약간 요 부분 애매하게 돼 있어 갖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신푸셈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토지세금 제도는 공법, 그 다음에 실무 담당 간서는 정제 상종소에서 담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효과는 여기 있죠. 매년 농사 형편에 따라서 실제 수확량을 상정해서 손실액을 전세 부감에 경감해 주어 기존의 답헌 손실 폐해를 줄일 수 있었다. 전품에 따라 1개의 실질적 면적이나 전세의 액수에 따라 생산의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서 농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었다. 한계점은 뭐냐면 전분 등급의 부여나 전품이라는 거는 이제 토지 비옥도죠. 몇 품에서 몇 품까지 1품에서 6품. 근데 문제점은 이게
부가는 신분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양반이나 관료들이 자기 토지 빼내려고 자기 토지의 등급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또 누군가 그걸 메꿔줘야겠지. 그러니까 심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토지는 메마른 데서 불러오고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간동지, 정전, 진앙동지 등등, 항부지 같은 거 등등 양전사업화에서 여전히 기하기 어려웠고, 양전 같은 게 토지 조사 사업인데 원래는 건국대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50년, 어쨌든 100년. 그리고 양전할 때마다 이제 또 관리하고 짜가지고 자기 등급 낮춰주고 막 그런 것들, 진앙조 빼고 등등. 그 다음에 공법 시행 이외에 담당 간원의 자의적 집행이나 전세 부담제 신분적 위치에 따라서 그 전세액이 결정이 됐다. 그 내용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총제는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는 공법 냈고 비총제는 그 다운판 낸 것 같아요. 제가 냈긴 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무슨 관련된 문제냐면 배수시의 조약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서 자, 거기 이제 몇 페이지야 이게? 24페이지.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정승국 회의해갖고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했고 윌슨의 14개조 기본 정신이 반영돼 있죠. 그 다음에 배수시아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배수시아 조약 내용 보면 독일의 모든 식민지와 해외 권리가 상실됐고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실시했죠. 그다음 독일 영토 한양에서 봉국 면제 13%가 떼주게 됐는데 알세스 로렌은 다시 프랑스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프리시안 지역하고 그 당시 폴란드를 연결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해안 지역에 딱 위치한 도시가 단친이야. 원래 단친은 그 독일인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거의 독일이었는데 그걸 떼주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독일로 인정하면 폴란드가 내륙 국가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독일을 견제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제연맹에 관리한 자유시로 설정해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냐면 폴란드가 관리하는 거야. 폴란드가. 그 다음 오스트리아 합병 금지. 그 다음에 브라스트 리투프스크 조약 파기. 라인란트 지역의 비문장화. 자르 지방을 이제 15년간 국제연맹이 관리했고요. 그 다음 군비 제한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10만 명만 딱 하고 진병제를 금지시켰어. 배상금 지불 등등.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생제르만 조약을 통해서 제국이 해체됐고, 세브르 조약을 맺어서 트로크가 이제 맺게 되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신생 국가들이 동유럽 지역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원래 그 유럽의 그 분쟁 지역 발칸반도에 한정됐는데, 동유럽 국가들이 형성하면서 그들이 국경 문제도 해갖고, 이 지역이 분쟁 지역화. 이걸 뭐냐면, 발카나 했다고 그래요. 발카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국제연맹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성립 목적은 세계 평화니까 인류 문화의 정신, 활동과 군비 축소,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등이 있었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고집주의 외교 정책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독일과 소련이 가입되지 않았고, 나중에 다 가입은 하지만 침략적 행위에 대한 강제적 수단이 부재됐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쭉 보면 당시 연합군의 기획의 지배 방식의 내용을 써볼 거 이렇게 있는데, 기획의 지배 방식은 위임 통치제거든요. 독일의 해외 시민지. 그래갖고 국제연맹이 어느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특정 국가에게 이용하고 해당 국가의 위임 통치의 주민을 교육하면서 궁극적 민주주의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을 했는데,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위임 통치지 실제로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떼준 거야. 그래서 독일 이제 예전 식민지들 강대국 나눠먹는 거야. 그때 갖다 붙인 게 위임 통치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윌슨한테 위임 통치 시켜달라고 그렇게 했죠. 예, 국제연맹이나 미국한테.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니은을 보면 독일은 동맹국가 연합군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 배상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서 이런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배상금 프랑스가 제일 1차 세계대전 때 손해를 받았던 국가거든요. 국토가 거의 전쟁터였잖아.
그러니까 독일에 뭐냐면 돈을 받아가지고 국토 재건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줬던 이제 뭐냐 채무도 갚고 그러고 했는데 독일이 뭐 독일도 뭐 돈이 있나? 그러니까 배짱을 치고 나와버리니까 프랑스가 어디를 이제 해서 벨기에군과 함께 어디냐면 독일의 그 중요한 공업지대인 누르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저제만 정부에서 사보타지 해달라고 태업하고 하니까 그냥 물러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나의 기구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나의 한계점을 쓰시오. 이거는 관련된 건 국제혁명이고 한계점은 미국이 가입되지 않았고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참가국의 임의도 탈퇴할 수 있었고 특히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국가에 대해서 제재 방법이 더 없었다 등등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가 그다음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에즈 운하 봉쇄잖아.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없었죠. 그것도 제대로 안 됐잖아. 수에즈 운하 봉쇄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독일과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뭐 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초창기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를 제청한 사람, 나기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청한 사람이 윌슨이죠. 윌슨. 그래서 이 윌슨이 이제 전후처리 기본 원칙이 근데 전후처리 기본 원칙은 돌려서 말하면 14기조 내용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외교 패척, 공해상의 자유, 경제적 장벽의 제거,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조정, 민족 자유주의 등등등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지창했는데 불구하고 미국은 빠졌죠. 그건 뭐냐면 원래 그 윌슨이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근데 공화당 넘어갔어. 공화당은 이제 정책 외교가 뭐냐 원로주의야. 그래서 고집주의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그 원로주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또 바뀌어요. 공화당 정책들이. 요 원로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팽창주의야. 그 간섭주의. 이렇게 하고 트럼프는 공화당의 원류에선 본류에선 좀 약간 뭐랄까 아주 왜요 좀 이단아야. 공화당은 좀 간섭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왜 간섭하냐 우리 이 자국이 챙기겠다 그렇게 나가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도 예전에 공화당의 정책하고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 그 막상 자기가 대통령 되면 또 예전에 그 정치 뭐냐면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가 할 때하고 발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가이익이나 전체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국 관내 조직과 관련된 민족통일운동.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해. 그래서 제가 도표를 잠깐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여러 단체들이 결합되는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거 꼭 보고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1930년대 만주 지역과 중국 관내에 조직 계열이야. 뭐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쭉 있죠. 예. 요거 보고 들어가세요. 꼭.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들고 문제 곧바로 넘어갈 텐데 일단은 요거 이렇게 도표되어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럼 7번 문제는 이제 볼게요. 7번 문제. 1930년 중국 관내 조직과 민족독립 단체 강령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저 자료 A하고 자료 B가 있죠. 일단 그 자료 A는 1935년이라 제가 단서를 달았어. 1935년에 여러 이제 당들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죠. 그 당시 김홍봉이 중심해가지고 만들었던 당이 그 민족혁명당인데 민족혁명당은 자화합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었어요. 뭐 의열단, 신한독립당, 뭐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5개 단체를 해갖고 만들어졌던 것이 민족혁명당이고 그 다음에 자료 B에 있는 당은 이제 보면 자 뭐뭐 해가지고 언제 1930년 내에 본당은 자해 혁명적 수단 없고 폭력적 침탈 세력을 박멸하고 국가고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당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국독립당이에요. 한국독립당. 예. 그래갖고 요때 한국독립당도 이게 되게 복잡해. 4개가 있어요. 한국독립당. 4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든 게 제만한국독립당이에요. 저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독립당이고 요게 만든 게 1930년에 만든 당인데 무슨 당이냐면 그 당시 이당치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도 임시정부에 당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독립당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냐면
했다가 나중에 이제 김홍봉이 우리 통합을 하자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독립당의 그 중에 그 당시 이제 조성황이 있어. 그때 당권을 장악했던 그 사람이 그 한국독립당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저기 민족혁명당으로 통합을 시켜버려. 그러면 임시정부 이제 그 당시 김구만이 홀로 지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또 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만든 거야. 한국국민당. 그래서 한국국민당은 김홍봉의 통합 제의를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두 번째 한국독립당이고 나중에 이제 그 김홍봉이 자기 혼자 해먹으니까 모르겠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한국독립당이에요. 그래서 재건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것이 연합선거를 만드는 게 연합단체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국독립당이야. 그러니까 제만한국독립당,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만든 제국한국독립당, 재건한국독립당, 마지막 한국독립당. 근데 일단 만주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한국독립당 기본적으로 뭘 내거냐면 상균주의를 내놨어. 조성황의 상균주의.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풀어보면 기획에 해당하는 당의 명칭 요거는 이제 민족혁명당이고요. 자, 민족혁명당 결성 목적을 쓰면 그 일제 침략 정선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정당의 단체를 해소해서 민족연합전선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을 결성하는 사람이 주도한 하여 1938년에 조직한 군사조직이 뭐죠? 예? 이거는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니은의 당에 있었던 그 김구가 1935년 새롭게 당을 창당한 과정을 말해보시오. 그래서 김구 등 기존의 모든 정당의 단체를 해체하고 통합된 당의 조직을 만드는 민족혁명 제안을 거부하고 그때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국가와 국가의 평등은 이제 상균주의에 족군, 국군, 인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균만 잘 알고 있죠. 정치, 경제, 뭐냐면 교육.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좀 집어넣었어요. 금성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 배격하고 침략정책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국가가 서로 간섭하여 침탈 행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이제 문제 만들었으면 제가 또 이것도 좀 아쉬워가지고 좀 옆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두 문제 보너스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보너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는데 보너스 문제가 잠깐 이거 보고 관련돼 있으니까 먼저 풀어볼게요. 보너스 문제 5번 문제 보세요. 자, 그 5번 문제 보면 자, 여기 그 우리는 세계 단체가 조선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 특히 노구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사고 쭉 있는데 여기에서 니은에 관련된 단체는 뭐냐면 요건 그 니은과 관련된 단체는 뭐냐면 좀 생소한 단체인데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혁명자 연맹, 그 다음에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민족혁명당, 또 하나 단체가 있어. 원래 이렇게 세 개인데 원래 정확하면 네 개예요. 하여튼 그게 만든 것이 이제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이고 거기에 이제 조선민족전선을 주도한 단체는 뭐냐면 조선민족혁명당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 헷갈리다고 보시면 많으신데 민족혁명당은 앞에서 좌합작을 해갖고 만든 거고 근데 김홍봉이 혼자 이제 독단을 하니까 그 당시 재건한국독립당 조성황과 지정치가 나가버렸죠. 그래서 다시 조직한 것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예. 그리고 그 조선민족혁명당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니은 단체에 예속하에 있었던 군사조직 명칭 이게 뭘까요?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활동 내용은 이제 그 당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국민당과 함께 이제 활동하면서 그 당 1번 군정의 탐지, 그 다음에 점령 지역 내 정부 수집, 1번인 포로 치주 및 사상 공작, 일본 군대에 대한 선적 공작 등등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실질적인 전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죠. 맨날 후방 부대에서 그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있을 차에 한국 강복군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김홍봉이 부대를 끌고 한국 강복군 합류해 가려고 했어. 근데 김홍봉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한 70% 부대원이 빠져나온 거야. 그 북쪽으로.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하복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우용대 하복지대고 그 마지막 한 30%가 어디로 간 거야? 한국 강복부로 편입된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김홍봉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민족혁명대 분열되고 그 자기 예하에 쓴 조선우용대도 자기 버리고 많이 갔잖아요. 통솔력이 없는 것 같아. 포용력이. 얼마나 포용력이 없으면 자고 있는데 도망가겠어. 예. 그건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 그것까지 알 필요 없는 거 단체 명칭만 정확히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도망갔던 조선우용대 하복지대 활동을 좀 볼게요. 자, 그게 이제 보너스 문제 6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기획단체가 참여했던 무장 반입투쟁을 두 가지 써보시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던 조선우용대 하복지대가 하부에 가서 이제 전투부대도 활동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호가장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반소타전. 이게 반소타전은 뭐냐면, 하복 지역에서 이제 그 일본군 애들이 공산당 때려잡는다고 상강정책을 했어요. 그에 대항하는 전투에 팔려군과 같이 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우용대가 뭐가 된 거야? 사회주의가 돼요. 이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조선우용대 하복지대가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 있었던 이제 치작이나 허정수, 무정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합류해갖고 하복조선 청년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복조선 청년연합회가 나중에 김두봉을 수장으로 해서 조선 독립동맹이 되죠.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 조선 우용대 하복지대가 이제 이름이 개편돼서 뭐가 돼? 조선 우영군이 되는 거야. 여기 맥락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의 전은 나중에 연합파가 되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김일성한테 수총당하죠. 8월 종파 사건을 이기 위해서. 조선 우영군, 그 조선 독립동맹에 들어갔던 조선 우영군은 나중에 6.25 전쟁 때 그 중국에 건너와갖고 그쪽 그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대들이 되게 조선 그 우영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 4만 명 정도 건너왔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요거 갖춰서 이제 얘기하면, 자, 1941년 7월 조선우용대 하복지대가 개편한 의용대원들이 중국 팔려군과 함께 적극적인 반입투쟁을 전개했고, 1942년 7월에 조선인들은 뭘 결성했냐?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하복조선 독립동맹이에요.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했다. 본부는 애난에 두고 위원장 애난을 둔 전민족혁명당 간부였던 누구였다? 김구의 친구였던 김두봉이었죠. 김두봉 한글날 글자도 또 유명하죠. 자, 이어 1942년 8월에 조선우용대 하복지대는 뭘로 개편됐다? 군사조직이었던 조선우용군으로 개편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우용군은 팔려군과 함께 요몽군 전투, 백총본 전투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우용군, 그 다음에 그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민족전선연맹, 민족혁명당, 조선우용대,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 요 얘기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조선우용대와 조선우용군 애워두세요. 꼭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뿌리는 하나인데 배경은 좀 달라. 이렇게 활동하는 배경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내러티브와 관련된 거예요, 내러티브. 예. 그래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가 한번, 내봤는데, 제가 설명, 지금 시간이 약간 안 돼갖고, 이제 이것도 보너스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 내러티브와 관련돼갖고 제가 25페이지 보충 자료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야기 수업 있죠? 그 녹색 책에 있는 이야기 수업. 내러티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예전에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다음 토론회들은 내러티브 이동과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박 교수가 이제 같은 역사 사실을 설명하더라도 분석적 방식과 내러티브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분석적 방식은 16세기 때 배들이 지중해에 걷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드리드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자,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사건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이죠. 네, 그 다음에 내러티브 방식은 필립 2세, 그 사람이 나섰지, 인물 의도. 그래서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드 늦게 도착했다. 이거는
행위 주체의 의도를 강조하죠. 행위자의 의도.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를 쓰시오. 자, 내러티브의 인과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러티브는 마치 하나의 사건 뒤에 다른 사건을 인과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과관계와 전후관계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인과관계라는 거 예를 들어갖고 이제 물이 몇 도씨에 끊죠? 100도씨에 끊죠. 근데 물이 30도 이상, 아니, 그러니까 30분을 지냈더니 끓었더라. 그러면 30분 때문에 물이 끓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 거는 전후관계야. 상관관계라고 하고, 인과관계는 물이 100도씨에 끊더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물이 끓지는 않잖아요. 그건 전후관계죠. 상관관계. 그렇지만, 뭐냐면 인과관계는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의 열이 필요한 건 인과관계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에 배부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의 인간, 내러티브는 이 자료 보면 이거 예전에 인과관계 특징이 나왔는데, 갈색지에 있는 내용인데, 내러티브의 인과관계는 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원인을 가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배제적, 고조적 설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물이 끓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뭐예요? 100도씨잖아.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없죠. 근데 내러티브에서 인과관계는 원인은 여러 가지 인과가 있어.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은 뭐 경제적 원인도 있고, 사회적 원인도 있고, 사상적 원인도 있잖아요. 이게 배타적이 않아. 다 포용을 해. 예,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주의할 건 또 여기에서 볼게 내러티브 인과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고, 원인 중요한 것이 부수적인 거. 뭐가 중요하죠? 사시된 기술적 노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부차적인 거다. 예전에 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어? 예, 디귿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을 이제 보면, 그래서 내러티브 인과관계의 사실 이해와 홍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또 뭐 내러티브 가학적이지 못하고 설명적이지 못합니다. 등등의 내러티브 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발견하죠. 내러티브도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뭘 써야 되냐? 이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 내러티브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 간의 인과적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혹은 인과적 연결이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 구성과 항목등 필연적 조건을 연결하여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나와서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 수업 토론을 해보죠. 이 교사들끼리 이제 토론을 해갖고 내러티브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러티브의 특징, 이야기 수업의 유용한 점과 그다음 효과적 구조하기 위한 고려할 점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답안이 참조해 주세요. 내러티브 수업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자의적 진실성하고 공상적 꾸밈이라는 그 개념 있죠. 요건 꼭 외워주세요.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 자의적 진실성은 뭐냐?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의 실제 정확성은 압도적인 형성이다. 그리고 이거 잘 썼던 게 뭐예요? 요즘에 유명한 강사 있죠? 마치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야사도 마치 진실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상적 꿈이라는 것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에 뒤섞어 버리는 그 형상들 있죠. 그 두 가지 개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에 들어갈 것들 있는데 이거는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럼 보너스 문제 들어갈게요. 보너스 문제가 일단 1번 문제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 보니까 제가 아직 답변은 안 받았는데 보너스 문제를 이제 묶어가지고 내면 좋지 않느냐. 괜찮긴 해요. 근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이 뭐냐면 좀 말씀드렸는데 1차 다 만들고 2차 다 만들고 3차 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1번 다 만들고 2번 다 만들고 3번 만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 주제마다 주제 1번은 뭐 역교론 내고 뭐 2번은 고대사 나고 이렇게 해갖고 한 문제씩 만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편집하기 좋게 어떤 문제는 딱 이렇게 배치하기 좋게 딱 정해져 있어. 구역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는 길고, 문제 만들다 보면 한문사료 같은 건 짧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여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여백을 내볼 수 없어 그냥 보너스 문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너스 문제 해가고 논수형 문제 갖고 한 면 다 차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7번하고 8번 그 중간에 또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약간 종이가 문제가 있어갖고 아깝잖아. 그래갖고 그냥 집어넣은 건데 최대한 이 보너스 문제를 뒤로 빼버리면 이게 여백 처리도 그렇고 제가 이게 편집하는 데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중간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1번 문제가 이제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거기 3번 보너스 문제 1번 3번 그 송나 대외관계와 관련된 건데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관련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좀 보충적으로 적어놓은 거야. 그거는 자 1번 기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보고 니은의 조약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추진했던 정책을 두 가지로 서술해보고 니은을 체결을 둘러싼 남송 내부의 상황을 기술하시오. 자, 가는 이제 송하고 요가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하하고 그 송나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이제 남송하고 금 요거 이제 세 개 조약이거든요. 동아시아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기획 양국의 국경선을 현상대로 한다. 이거 뭐와 관련된 거죠? 송과 요의 맹약을 전형의 맹약이라고 하잖아요. 연운 16주를 누구 땅으로 한다는 거야? 건한 땅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쓰시면 되고. 나는 하가 송의 신의 예를 취하고 하의 항제가 하국광을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원호가 항제라고 자칭했잖아. 칭제건어. 근데 이게 안에서 쓰면 되는데 중국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가 공격을 해왔죠. 근데 송나라도 100만 대군을 했는데 하나 2만을 깨질 못해.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엔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의 황제가 이제 이원호인데 이원호의 정책을 쓰면 송의 간제를 받아들이고 탕구투족의 풍속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 서하 문자를 제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의 경전과 티베트 불교 문자를 서하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서하어를 지금 번역한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탕구투족이 지금 없어요. 그 왜 없어요? 동화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참 기가 막힌데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이제 마지막 만년에 어디를 공격했냐면 서하를 공격하고 있었어. 그래서 서하를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서하가 항복하겠다. 징기스칸한테 이제 뭐냐면 그 얘기를 한 거야. 대신에 한 달 동안 뭐냐면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이 그래? 시간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공격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그 사이에 징기스칸이 이제 죽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무슨 유언을 남기냐면 그런 얘기해. 서하가 이제 항복한다고 밑에 내려와 성문 열고 내려오면 다 깎아서 죽여버려라. 어린애 뭐 여자 상관없이 다 죽여. 그때 이제 문 열고 보니까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문 열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서하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아예 지도상에 인종청소를 해버린 거야. 지워버린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되게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 쪽은 자기한테 개기면 죽이지만 항복해 하면 다 받아들이거든. 근데 몇 개의 민족들은 완전히 없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하야. 아마 이제 동서무용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 지도상을 지운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 서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는 거야? 다는 금의 항제가 남송의 항제를 책봉하여 남송의 항제가 신하의 예를 취한다. 그래서 그때 금송하고 남송의 하의가 있었죠. 그 내용의 정책 내용을 이제 보면 있는데 이 정책 그러니까 그 하의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남송 내부의 상황을 보면 그 하의를 맺기 전에 악비라는 장수 아시죠? 악비하고 진해가 있었어. 네. 그래서 진해는 원래는 금나라 이제 쳐들어왔을 때 뭐냐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하평파였거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남성 정부에 들어가고 하평을 주장한 거야. 지금 심이 안 되니까 뭐냐면 그 적당히 타협하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누구예요? 그 악비는 끝까지 싸우자. 결국 내부 갈등 강경파 있다가 진해가 악비를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과 남송 간에 화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남송 입장 올 때는 부족적인 거야. 왜냐면 금나라 황제가 남송 황제를 책봉하는 거잖아. 예전에는 형제 관계였죠. 그래도 전현의 맹은 그래도 좀 약간 명분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그 중국과 이민족 간의 어떤 그 조공 채권 관계가 역정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조공을 안 하고 채권을 해주는 거야. 조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남성이 하는 거고. 뭐 거꾸로 됐는데? 뭐 왔다 갔다 이제, 아니, 채권을 해주고 남성이, 제가 말 잘못했는데, 금난 황제가 그 남성을 이제 항제를 하고 조공 채권을 누가 해준다? 그러니까 조공은 이제 그 남성이 하고 금난 황제가 책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조공 책봉 관계를 역전시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야. 그 동계는 나와요. 예. 근데 해동왕이 또 그 관계를 또 바꿔놨지. 숙제 관계로. 왜냐 해동왕이 남침하다가 깨졌잖아. 그래서 다시 나중에 개정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 후에 대대로 누가 요거 넘어요? 진해가 요거 넘었잖아. 악비는 이제 충성 부각이 되고. 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뒷장 넘어가 4페이지. 거기 이제 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법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영향으로 부정되어 나갔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기획이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과 청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쓰고 베트남이 기획과 관련된 책을 수용한 국제적 배경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마틴 하면 딱 연상시키는 책이 뭐예요? 만국공법이죠. 네, 공법 또는 만국공법 또 이제 만민공법이다 또 해요. 별칭으로서. 그래서 만국공법은 이제 국제법인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총리하문이 이제 실제 국제법 저서를 이제 성지서 마틴하고 번역시켜서 만든 것이 만국공법이고요. 이게 일본에도 널리 확대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한국에도 들어왔어. 예,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강무개혁 때 그 대한민국 국제할 때 그 근거로서 뭘 제시하죠? 만국공법을 제시하죠. 예, 국제법을.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만국공법의 내용 중에 주권의 부분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졌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서양식 외교 관계에서 주권은 물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떠나더라도 형식적으로 뭐야? 평등한 관계잖아. 근데 이 주권이라는 개념이 중국이 생각하는 조공 책봉 질서 있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 이거 부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이 그 동아시아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긴 나왔네. 여기는 뭐와 관련된 국제법 대한민국 국제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보면 기획의 영향에 부정되어 나갔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뭐죠? 조공 질서죠. 네, 조공 질서. 그 다음에 여기 보고 기획이 청일전쟁 때 조선과 청의 관계를 미친 영향을 쓰시오.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에는 조선과 청이 평등해졌죠. 형식적으로. 그래갖고 예전에는 무슨 조약을 맺었어? 조청 삼민 수용 무역장정을 맺었죠. 장정이라는 자체가 이제 이미 석방하고 본국 간에 맺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약이 넘었죠. 뭐라고 하냐면 강무 정권 때 뭐냐면 한청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돼. 그러니까 조약은 대등한 관계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베트남도 이 책을 이제 수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침략에 저항하면서 외교적 대처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국제법을 내세워서 찾으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양식 국제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보다 철저하게 심해 관계에 따른 거야.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해보려니까 내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망방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끽소리 못 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거는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조직 있죠? 그와 관련된 건데 한국중앙총상회가 무슨 운동을 펼쳤죠? 상권수호운동 이렇게 펼쳤죠? 상권수호운동 왜 펼쳤어요? 조촌산민 수용 무역장정으로 해서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내지에 들어온 걸 직접 교육했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 있었던 중개무역 상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거주지 무역에서. 그래서 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는 주로 누가 조직했냐면 시전상인들이 중심. 물론 거기에 모부상도 좀 있고 하는데 주로 시전상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예. 그래서 요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4번은
2번 여기 2번 들어가요. 자, B의 2페이지 잠깐 펴보시면요.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단체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계획을 2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단체에 영향을 미친 1번의 단체를 말해보시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예정은 인류의 본용이다. 자, 중략. 우리도 참다한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고자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게 단서가 된 게 뒤에죠.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와 압박을 받았는가 뭐 등등 있는데, 자, 이 백정과 관련된 백정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단체가 무슨 단체죠? 형평사. 형평이라는 건 백정이 쓰는 추예요. 저울인데, 그 당시 갑오개혁 이후에 뭐 백정도 이제 신분 해방이 돼갖고 다 평등해졌잖아.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이고, 실제로 일본 애들이 백정을 차별화시켰어. 왜 은근히 차별시켰냐면, 우리나라 계층이 단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계기겠죠. 분열을 시켜야 되겠잖아. 그래서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 뭔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해갖고, 이들을 통해서 계급 간의 어떤 분열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정이라는 것을 밑바닥 깔고, 상민 간의 어떤 분열을, 단합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차별을 타파하고자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형평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일본의 그 수평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거든요. 좀 외워두시고, 이 수평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수평사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본에도 그 불황민이라고 해서 에타와 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소를 잡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시체를 닦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에 신분적으로 해방이 돼도 계속 차별받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 불황민들이 그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수평사인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형평사다. 예. 그래갖고 있는데, 지금도 에타 신이 계층은 차별받아요. 불황민 계층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들 시체 닦고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그랬으면 차별받는 거야. 아무리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잘 나가는 기업 가서도 불황민 출신하면 막 요구도 먹고 그냥 왕따 당하고. 자, 하여튼 백정 형평사에 했던 계획들 보면 모국적인 호칭을 폐지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형평중학교를 설립하고. 왜냐면 그 당시 백정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만의 어떤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고요. 형평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풀어봤고, 6번 풀어봤고, 7번, 마지막 풀어볼게요. 7번이 4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있죠.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간세이 이학 금지령이 관련된 거야. 간세이는 이제 일본에는 독자인 연호가 있잖아요. 그 연호 간세이 때 발표한 이학이란 건 뭘까요? 성리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을 만나요. 그래서 에도막부에서 그 당시 하야시하도라고 해서 유시미 성당을 이제 주도하는 학문 집단이 있어. 네. 일본에서는 가문마다 어떤 역할을 맡거든요. 그 중에 하야시 집안이 주로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들인데, 거기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냐면, 요즘에 이학이 막 선행한다. 난학이니 고학이니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지 말고, 뭘 해라? 오직 성리학만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되나? 그렇지만 이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도막부에서는 뭘 강조했다? 성리학을 강조했다. 왜 성리학을 강조했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의 성리학은 뭐냐면 상하 질서를 강조해요. 인간의 내면의 수양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상하 질서의 어떤 계층적 질서, 계급적 질서.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 시대가 있어? 전국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있으니까 막 혼란하잖아. 하극상도 일어나고.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 죽여버리면 그거 어떻게 체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질서의 어떤 이치를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뭘 받아들인가? 성리학을 시키고 그걸 뭐냐? 간학화시킨 거야.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학문은 금지시켜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은 간세의 이학 금지령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제가 줄을 다 놔놨죠. 막부가 간학을 담당한 하야시 가문에 내린 명령 쓰는데 막부는 주작 이외에 다양한 학파를 선행하는 것을 얻고자 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내린 목적을 기획과 관련됐으면 그 기획에 들어갈 게 주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주작 이외에 다른 학파와 선행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이 명령을 했다. 그 다음에 그 하야시 집안이 이제 했던 학문 연구소가 있어. 유시민 성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시민 성당을 이제 뭐냐면 이해하기 나돌리니까 그걸 단속하겠다. 그 유시민 성당은 나중에 이제 에도 막부가 뭐냐면 그 자기가 간학화 시켜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사립유치원처럼 지금 사립유치원 이렇게 공립유치원 하자고 하잖아요. 맞아. 유시민 그 성당이 원래는 사립학교였는데 공립화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하야시 가문이 사적 운영됐던 성격을 가졌던 유시민 성당을 막부의 공식적인 학교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요것도 외워두세요. 유시민 성당은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 읽다 보면 유시민 성당 있고 막부도 주작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학업 관리를 채용해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 각오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근데 가끔씩 학업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 제도를 통해서 채용을 해. 그 여기 생략돼 있지만 사료에 있는 아시아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주작을 통해서 관리를 채용했다. 물론 그 관리 채용이 과거처럼 이제 중국이나 한국처럼 전례화되고 뭐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뭐냐면 오늘날 치제 같은 거 있죠. 조선시대 그런 것처럼 뭐냐면 가끔씩 그런 식으로 관리를 채용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료에 있는 아시아사에 있으니까 물론 이거 뭐 거의 푸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암기해 두세요. 예, 알아두면 뭐 언젠가 써먹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다음 이제 강의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온캐논 해갖고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직강은 이제 다음 10차 때 11차 때 하죠. 마지막 그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 마지막 직강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